김정은 씨 듣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정치와 무관한. 네, 정치와 무관하게 이 불평등의 문제가 아까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서울 안에서도 발생하고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도 발생하고 이게 지구적 차원에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1995년에 그 건강보호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비행기에서 다 담배 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담배 피거나 버스에서 담배 피면 그 사람이 인간 취급받기가 어렵잖아요. 25년 사이에 그 시점에는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행위가 지금은 야만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용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20년 뒤에 야만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이번에 나온 걸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만드신 분들에게 좀 결례일지도 모르겠는데 훨씬 수사적이 됐을 뿐이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전혀 추가된 게 없어요. 새로운 게. 그래서 유네스코 그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의 도구로 취급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지속 불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희망이 교육밖에 없다.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정의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선진국들 너희들 발전할 때 그렇게 다 오염시켜 놓고 책임은 지금 저기 배울 거니 우리도 같이 지게 하느냐. 또는 이 수도권 너희 지역에서 그렇게 공장 많이 지어서 그렇게 오염시켜 놓고 왜 책임은 여기 공주 사람, 논산 사람도 다 이렇게 지게 하느냐. 또는 그 너희 기성세대들이 산업화 이루어가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개발해내서 그렇게 생긴 이 지구상의 한국의 이런 문제들을 왜 새로운 내 세대가 이걸 또 책임져야 되느냐. 어찌 보면 이걸 전 지구적인 문제로 해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풀어가기보다는 서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풀어가야 될지 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홉스나 로크나 이런 초기 사회계약론자들을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체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유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영역이 거의 더 큰 영역이었는데, 이 근대법 체계에서는 결국 권리라고 하는 게 국가의 주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개인의 소유권으로 이렇게 두 개로 딱 쪼개졌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 사이에 있던 공동체 권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대법 체계는 결국 이 공동체의 권리를 배제시켜 온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카피레프트 운동이나 그 최근에 이제 공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국가의 주권 아니면 개인의 소유권이냐, 토지를 포함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생태 문명에 있어서 가장 바닥이 되는 토대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생태 헌법에 어떻게 담기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비인간 생명의 권리, 그 다음에 국가나 개인 또는 개인들의 어떤 자본으로서의 법인 같은 거를 넘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권리, 그 다음에 지금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 만들고 있는 지구의 권리 또는 파차마마처럼 이 어머니 지구의 권리 같은 그런 게 헌법에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볼리비아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새로운 헌법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래 질문하셨던 걸로 돌아가면 옥스팜 데이터로 보면 지금 배출된 온실가스를 100이라고 하면 상위 10%가 50%를 배출했고 100대 기업이 71% 정도의 책임이 있고 하위 50%를 다 합친 게 1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일단.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기업들은 끊임없이 그린워싱을 하고 물타기를 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뭐 이런 것처럼. 문제는 이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죽어나가는 게 문제, 이게 이제 부정의의 문제예요. 일은 상위의 부자들이 저질렀는데 희생당하는 건 제일 바닥부터 죽어나가니까 이 불평등의 문제가 아까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서울 안에서도 발생하고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도 발생하고 이게 지구적 차원에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새로운 규약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윤리 의식에 기반을 한 책임과 권리에 관한. 스위스의 동물복지법 시행령이 보면 180페이지나 되는데 그 스위스 동물복지법에서는 갑각류 중에서 다리 10개 달린 10강목들, 그 다음에 두 종류들, 그러니까 문어, 낙지, 오징어, 꼴뚜기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물고기, 어류들은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다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걸 얼음에 재워서 보관하거나 물에서 사는 걸 물 밖에 꺼내놓고 보관하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20년, 10년 뒤에 지구인이라는 감수성을 가진다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윤리의식은 비인간 생명의 권리에 대한 이제 새로운 태도, 감수성 같은 것일 텐데 비유하자면 1995년에 그 건강보호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비행기에서 다 담배 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담배 피거나 버스에서 담배 피면 그 사람이 인간 취급받기가 어렵잖아요. 25년 사이에 그 시점에는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행위가 지금은 야만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용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20년 뒤에 야만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까 지구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인류상이 구축하려고 하는 새로운 윤리적 의식은 다른 거라는 거죠. 책임과 권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도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내 책임도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것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랬을 때 그러면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다른 생명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집단 간, 국가 간, 인류, 지구 전체적인 수준에서도 지금 여기서 걱정하셨던 문제, 지구적 차원의 이 책임과 권한에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나 앞에 이미 저질러 놓은 문제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제 자기들 비전 발표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배출한 모든 온실가스를 다시 빨아들여 가지고 탄소 제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도 했던데 얼마 전에. 예? 어쨌든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만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저지른 것도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실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총량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사실은 이미 저질러낸 동안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탄소만 흡수하면 없던 게 되나요? 그렇진 않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가짜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멋진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미의식이나 또는 윤리의식이나 이런 게 우리 안에서 또는 지구 전체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 지난주에 이제 키르기스탄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보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고유한 어떤 문화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지구인이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마인드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섬나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다로도 나가기 어려운 섬나라로 지금 70년째 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구인의 마인드를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지금 조건에 갇혀 있는데 저는 꿈이 개마고원에 환경교육센터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이 기차를 타고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열렸으면 좋겠는데 김정은 씨 듣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네. 정치와 무관한. 네, 정치와 무관하게. 2022 개정교육과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저희들은 다 교사들이다 보니까 아까 표현하신 지구인 그냥 단한 민주시민도 아닌 세계시민, 기후위기,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것 결국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그럼 어떻게 이거를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교육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2022 총론 주요사항 작년에 발표할 때만 해도 또 코로나라는 그런 지구적인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좀 총론에 이런 생태전환 관련된 문구들이나 중요성들이 좀 많이 좀 녹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종교사운동 선생님들 위해서 네. 실제 이게 총론과 강론 지금 한참 이제 논의 중일 텐데 네. 어떻게 좀 발전했는지 또 그 강론 과정이나 또 총론 실제 확정되는 요 과정에서 조금 방향이 잘못되어졌거나 놓친 부분들은 좀 없는지 그 부분 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전문주의나 비밀주의, 엄숙주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교육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잘 진행이 됐다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 분권과 자율에 대한 이제 그동안 너무 국가 중심주의적인 교육 과정이었다면 교육청이나 뭐 학교나 선생님으로 계속 이제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 확장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목에서 작년에 교육과정 주요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올 8월에 다시 이제 의견 수렴하기 위한 시안이 발표된 그 사이에 딱 발표된 게 뭐냐면 그 앞에 OECD 2030이나 유네스코의 ESD 2030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유네스코의 2050 보고서가 작년 11월 달에 나온 건데요. 그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인류가 두 가지 지속 불가능성과 두 가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 인류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사회경제적 불평등하고 기후변화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과학기술의 발달하고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것. 이 두 개는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우리가 예측해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극복해야 될 과제고, 두 번째 거는 불확실성이니까 이건 불확실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회계약이라는 말을 쓴 건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교육은 공동체다. 여기서 커먼스를 공동체라고 번역했는데 그 우리나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보통은 공유제라고 번역하는, 그죠? 공공재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퍼블릭 굿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라면, 그러면 공유는 뭐냐? 공유제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속 불가능성과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체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국가고 두 번째가 시장이고 세 번째가 시민사회라면 국가와 시장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남은 건 새로운 공동체 사회, 공동체 또는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가 공유 자원을 그들이 스스로 만든 새로운 사회 규약에 따라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틀. 그 앞에 사회계약은 그 당시에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 왕하고 맺은 사회계약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홉스나 로크나 이들이 제안했던 사회계약서리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사회계약이 이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교육과정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낡은 패러다임의 끝을 붙잡고 만들 거냐, 새로운 교육과정을,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붙잡고 교육과정을 만들 거냐, 이 선에 딱 결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작년 11월 달에 나온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붙잡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8월 달에 나온 실제 시야는 낡은 패러다임이 끝으로 다시 퇴행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아주 안타깝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말해주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지금부터 어쨌든 마무리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에 또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이번 교육과정은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번째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과정 바뀌는 게 이 차수 변동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몇 차다 또는 몇 년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냥 쭉 이어져 오는 것 중에 하나와는 다른, 어쩌면 앞에 9개와 이제 새로운 그 버전으로 치면 아예 큰 버전이 바뀌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거나 되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낡은 패러다임이 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유네스코 그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의 도구로 취급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지속 불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희망이 교육밖에 없다.
근데 그걸 그런 식의 걸로 만약에 취급하면 도구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다.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유제도 아니고 국유제도 아니다. 공유제다. 그럼 이제 그 공유제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공동체가 스스로 만든 사회규약이거든요. 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고 기여하거나 함께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사회규약을 새로운 규약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생각해. 근데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이라는. 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 전통적으로 저수지가 하나 있으면 그 저수지에 물을 농사 짓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여러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을 어떻게 수지를 관리하고 가물거나 이럴 때도 골고루 물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물을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거든요. 어기는 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그걸 감시하고 함께 청소하고 그런 공동체가 만든 그 공유제에 대한 규약은 국가도 사실 손대지 않아요. 잘 함부로. 이제 지금 걱정은 그거예요. 작년 총론 주요 사항에서 세 가지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어쨌든 미래교육의 세 축을 말하고 그걸 모든 교과목에서 반영하도록 요구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강론 만드는 팀들이 어렵게 그걸 만들어 왔는데 총론에서 그걸 물타기를 확 해버리면 뒤에 강론 만들던 분들이 우리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편하죠. 예, 그리고 뭐 없앨 거 없애고 막 이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명분이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총론이 만들어지면 아까 분권과 자율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학교가 만들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교육과정을 만들 거냐. 그때 총론이 갑자기 메시지가 바뀌거나 흐릿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젠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총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실제 적용은 현장에 맞게 다양하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이번에 나온 걸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만드신 분들에게 좀 결례일지도 모르겠는데 훨씬 수사적이 됐을 뿐이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전혀 추가된 게 없어요. 새로운 게. 그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교육 목표 딱 가는 순간에 2015 개정교육과정과 정말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함께 바꾸려고 해봐야 되겠죠.